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천시청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사회의 잔혹성은 그 사회가 가진 불평등에서 나옵니다. 불평등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기저질환입니다.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3, 제4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지 모르는 미중의 현실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걸까요? 공무원은 업무의 상병일 경우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질병휴직을 통해 최대 2년까지도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대기업 등 단체 협약이 가능한 기업체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자영업자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쉬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금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병가가 가당하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 연구 영역을 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실시하는 제도와 동일한 구조로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범 사업은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하면 시범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을 상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정책을 한번 실험해보는,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시업을 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사상주의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전체 가구 구성 비율과 소득 1분위, 2분위 가구의 구성 비율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많고 상용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적습니다. 종사상주의에 따라서 상병수당제도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데이터로 전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연간 외래 방문 일자 역시 소득 분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분위와 5분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질병 발생률, 질병으로 방치된 기간, 즉각적인 의료 이용 가능성, 건강 회복 속도, 건강 악화 및 중증 질환 예방 정도 역시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만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 재원 추계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1분위의 상병수당 자격 대상자는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 10분위는 24.5%로 13배에 달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특징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의 데이터로 만든 것이 전체 지역가입 자격 대상자에게 적합하겠습니까?
저소득층만으로는 자격 대상자 전체의 특징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보장 기간을 줄이거나 또 대기 기간을 길게 늘려서 설정하면 소요 재정 규모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추계에 의뢰했더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정액 보장 방식의 경우 한 3천억 원, 정률 보장 방식은 6천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저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경제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병수당에 대해서 저는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병수당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필요하다고 찬성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상병수당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사실은 고소득자들은 그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절대 필요한 게 상병수당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고소득자, 중소득자, 제 말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말씀드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분들보다는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어떤 상병수당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게 제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바라보는 견해가 다른데 그것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할 때 보장 기간을 좀 줄이고 대기 기간을 좀 늘리면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 계획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그 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논의해온 상병제도가 제대로 진행되시길 바라고. 노동부 장관이 전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시더라도 노동부 장관하고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하고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취약한 계층을 비롯해서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급병가 제도에서도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노동부 장관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총리님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8.15 강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보수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또 10월 9일 한글날에 불법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요. 8.15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개천절에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그거야 뭐 개인이 화나는 거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도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천절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것은 정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당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기필코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차단이 뚫리면 해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의법 조치하고 하여튼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서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예, 지난 8월 15일 강복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던 촛불광장이 코로나 광장이라는 공포의 장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화문 광장은 시민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화문 광장에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 관련 천막이 꽤 오랫동안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게 서울시 소관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여러 번 아마 철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뭐 5개가 설치됐는데 하나는 지난번 태풍 때 날아가고 4개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집행부를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의원과 관련 단체가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정광훈 목사와 해당 교회를 상대로 150억 구상권을 청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화문 천막이 이러한 불법 집회의 근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고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케 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와 불법 천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서울특별시나 경찰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7차례에 걸쳐서 천막 철거 제보장을 보냈고요. 그런데 백선엽 측에서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총리님이 평소 강조하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등이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도 불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 일은 이제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나 또 개천절 집회보다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장관님, 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뭐 그거는 추계하는 연구기관마다 좀 상이합니다만은 우리가 OECD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약 한 인구 1000명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이 3.5라면 저희도 2.4니까 지금보다 한 60-70%는 더 늘어나야 평균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요. 원래 한 3,300명이었던 정원을 의약분업 당시에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원을 10% 감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결정으로 감소한 의사 수를 산정해 보면 대충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인력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한 것입니까? 뭐 여러 차례 그 연구도 했고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료계에서 특히 의협을 중심으로 너무나 반대가 좀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하여튼 20년 전의 잘못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400명이 아니라 1,5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문제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것은 특히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년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오고 계시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들을 메워달라는 것은 전국 어디나 다 동일한 그런 요구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의료 강화는 뭐 비단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랄지, 또 의대 한의대 교육 일원화 문제, 간호인력 증원 문제, 약사 한약사 통합 문제,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가 의협과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고 간호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보건의료인력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부면에는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라는 건정심의 가장 큰 기능이 수가 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편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또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었던 건정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에서 그걸 바꾸려면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의협이나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다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적절한 그 이해 당사자들과 또 사회 일반 공익적 차원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위약군업과 또 한약분쟁 과정에서 잘못 결정된 정책이 20년 지난 지금 또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와 지방 소멸과 도시화, 또 수도권의 인적 물적 쏠림 심화, 그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많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 건강 불편 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노력에도 일부 의사들은 진료 거부로 맞서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가졌던 고마움 대신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싸늘한 분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또 부족한 의료 인력과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의료 기관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공공의료 기관이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흑자를 내기가 어렵죠.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도 좀 전에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 공공의료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준비 중이거나 또 없는 지역의 경우 뭐 강주, 대전, 울산, 세종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요. 재정 당국이 이것을 애타라는 보도 전가를 이렇게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공공의료 기반을 절대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제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예타 시작을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공공의료기관은 그냥 이렇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 논리로만 판단해서 들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 제도를 면제하는 그런 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KDI가 온당한 판단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전국 속에서 진주 의료원이 폐쇄돼 가지고요. 그 지역에 진주, 사천, 남해, 합천 확진자들이 100km 이상 되는 마산 의료원까지 찾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그런 경제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만은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정쟁, 소모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아닐 것입니다.
극로한 극복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의혹 제기의 숨바꼭질이 아닌 정치로, 정책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방역과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대정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